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부동산 세테크 강의를 하고 있는 김민석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강좌는 여기 나온 제목처럼 부동산 투자와 세테크 전략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이제 중개 업무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위주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뭐 중개를 하시든 뭐 일반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땅에 투자할 수도 있고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세금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와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지, 이 절세의 기술을 우리는 보통 세테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전략을 한번 짜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강좌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러니까 취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뭐 땅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경매에 관심이 있으면 경매 투자로 낙찰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취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을 한다는 것은 뭐 잔금을 치르고 이제 내 이름은 등기를 내는 거죠. 그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득세가 있고, 이 취득세와 더불어서 덧붙여 내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경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세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취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보시면 물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증여, 그다음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는 생전에 살아계실 때 재산이 넘어오는 것이고, 상속은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을 우리는 증여세라고도 하고요. 돌아가실 때 내면은 상속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내는데 여기서 또 이제 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그 해당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런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세금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요약이 잘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내는 세금이 크게, 세금에는 국세라는 것이 있고요. 지방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는 뭘까요? 누가 부과하는 걸까요? 국가가 부과하는 거죠. 국가. 그럼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익숙한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세청,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해당 시, 그다음에 구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세금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뭐냐면, 이런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할 때 같이 딸려붙는 세금이 있어요. 부과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덧붙여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세에는 인지세도 있고 상속세도 있고 증여세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돌아가시면 물려받게 되는 세금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산을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는 아들, 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아계실 때 이제 물려주시면은 요건 이제 증여자,
증여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려받는 거잖아요. 물려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얘기합니다. 수중자. 그러면 이 증여세는 수중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 아들, 딸에게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사망할 때 우리가 받으면은 이거는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피상속인.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들, 딸을 뭐라고 하냐면 상속인이라고 얘기하죠. 상속인. 그래서 상속으로 인했을 땐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고 징역을 받으면 수중자가 낸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자가 내는 세금도 있고 상속인 각자가 내는 세금도 있다. 이렇게 정의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물려받으면 상속인, 그 다음에 생전에 물려주시면은 증여자, 물려받으면 수중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지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지세는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쓰면 오다 인지를 우리가 붙이는 거죠. 인지를 붙여요. 그렇죠? 이때 내는 세금 인지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있는데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요. 그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는 것을 종합부동산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하고 더불어서 같이 내는 것을 지방교육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건물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세. 근데 이 양도세와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발생이 되면 같이 움직이는 세금인데, 뭐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인이 돈을 벌면은 이제 소득세를 내는 거고, 기업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각 지자체에서 뭐라 하냐면 시군구에서 야 이거 우리가 직접 거둘게 왜 니네가 다 이거 거둘 거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양도세를 먼저 걷고 거기서 10분의 1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내려보내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취득세.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이 취득세가 은근히 좀 중요합니다. 왜? 모든 부동산 취득을 할 때는 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부동산 소재지, 어디 가서 냈냐? 부동산의 소재지, 여러분 투자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낸다는 것은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참 우리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땅에 투자를 하실 것인가? 토지? 아니면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가구에 투자를 할 것인가? 다세대 빌라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를 할 것인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임대수익이 나오는 상가에 투자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은 일반 뭐 금매로 이 물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가 아니면 직접 신축해서 등기를 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재축, 노후된 건물을 다시 지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건들에 대해서 각자 공부도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매로 사든 금매물, 급하게 물건이 나온 거죠. 분양을 받든 신축을 하든 취득세는 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취득한 날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분양을 받든 경매로 뭘 하든 간에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떨어지고 이제 등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떨어지고 등기 떨어져요. 그럼 이때 취득한 날은 잔금 날짜로 가야 되냐 등기 날짜로 가야 되냐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세법에서는 둘 중에 우리가 어떤 날짜로 해요? 빠른 날짜로 합니다.
그럼 빠른 날짜가 바로 잔금 날짜가 되겠죠. 그러면 잔금을 치른 날, 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까지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뭐냐? 상속이 발생이 됩니다. 상속. 그러면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상속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재산 배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 그렇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 됐을 때는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날의 말로부터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까지 연장이 돼요. 그러면 이런 재산 배분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참고로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거는 9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개월까지요? 9개월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군구청에다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지방세가 됩니다. 만약 이런 신고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은 가산세라는 걸 내야 돼요. 가산세가 뭘까요? 세금을 더 내는 거죠. 어떤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가산세가 요거는 과소신고가 우리가 10%가 되고 20%는 무신고가 됩니다. 무신고가 됐을 때는 2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뭐냐면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신고를 누락한 거죠. 아니면은 뭐 계약서를 뭐 다운해가지고 다운 계약서 쓴다거나 업계약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빙을 조작한다거나 거래금액 내역을 조작했을 때 부풀렸을 때는 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데 이것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과거에는 10,000분의 3, 0.03%였는데 이게 100,000분의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25%로 개정이 됐습니다. 해석이. 그러면 0.03에서 0.02%니까 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해석이. 자, 이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는 순수 취득세만 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취득세도 내고 취득세랑 같이 딸려 붙는 세금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 농어촌 특별세가 딸려 붙고 그 다음에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딸려 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만 달랑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10%, 이게 100만 원이면 10%면 10만 원 있잖아요. 여기 농어촌 특별세, 20%면 20만 원 지방교육세가 같이 함께 달라붙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가 있어요. 감면.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임대주택 같은 거 사면은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감면을 줍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세금을 좀 줄여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감면이에요. 그러면 감면을 받을 때는 감면된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감면된 세금 100만 원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덧붙여집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20%. 그럼 100만 원에 20%면 얼마가 돼요? 20만 원 되겠죠? 20만 원 받으면 20만 원. 그렇죠? 20만 원. 이렇게 돼요. 20만 원. 100만 원 세금에 20% 20만 원이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취득세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취득세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상가 물건이라든가 아파트 물건, 토지 등의 이런 부동산 등의 물건이에요. 이런 것 등을 뭐 이제 방법이죠. 이렇게 급매로, 분양으로, 신축으로, 아니면 경매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취득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떨어지면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날짜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빠른 날인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상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분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6개월까지. 그다음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이제 9개월까지도 연장이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과소신고가 10%가 되는 거고 무신고가 20% 되는 거고 부정할 때는 40% 되는데 납부를 제때 안 하면 관세가 0.025%, 즉 10만 분의 25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여기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취득세 계산은 일단은 뭐 취득 가격을 알면 돼요. 취득 가격을 알아야죠. 거기다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이제 지방교육세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이 붙어요. 이걸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취득 가격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일반 매매로 했다 그럼 매매가가 될 수도 있고 경매로 했다 그러면 낙찰가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가가 있겠죠. 분양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땅이 있는 땅을 갖다가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 다세대 주택 빌라를 지었다. 그러면 이거는 공사한 금액이 있죠. 공사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득가격이 있을 수 있다. 매매가가 있을 수도 있고 낙찰가가 있을 수도 있고 분양가가 있을 수도 있고 공사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은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세율. 그러면 이때 이 세율을 곱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이 되는 세율이 있어요. 표준세율이 있고 표준보다 더 내는 중과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특례세율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율이에요. 이런 세율. 그러면 이제 이런 금액들을 가지고 이런 금액에 곱하기 표준세율, 이런 금액에 곱하기 중과세율, 이런 금액에 곱하기 특례세율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 세금은 이제 신고 납부하는 건데 그럼 이때 취득가액은 이런 매매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가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부로 취득했을 때 연부라는 것은 연단위 할부로 내는 거죠. 이랬을 때는 실제 연부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러면 연부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수익형 부동산 토지 같은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취득 금액이 이제 규모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요 토지가 있다면 4억짜리 토지가 있어요. 4억짜리. 그럼 4억짜리 토지가 있으면 이 4억짜리 토지를 우리는 4년에 나눠서 연부로 취득하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4년 나누면 어떻게 돼? 이거를 서로 나니까 1억. 그렇죠. 1억, 또 1억, 또 1억, 또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취득세 신고가 몇 번 이루어지는 거냐? 4번 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1억씩 취득세 이렇게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신고를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매매가를 알아서 신고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알아서 신고하려면 알아서 신고 안 한단 말이에요. 탈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신고를 잘하나 못하나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체크. 그 체크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요. 무슨 금액이요? 시가표준액.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는 거냐? 요거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시가표준액, 건물의 시가표준액,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이걸 매년마다 업데이트해서 정해줘요. 이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요 시가표준액이 8천이다. 그럼 8천으로 8천 이상으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8천 이상으로 이게 신고가격입니다. 그럼 1억으로 했다. 그럼 문제가 없는데 시가표준액은 8천인데 신고가액을 얼마로 들어가냐? 7천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7천으로. 그럼 시가표준액은 8천인데 신고가 7천이다. 그러면 이때는 요 신고 금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고 금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무시하고 이거는 뭘로 해야 돼요? 8천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뭘로 한다? 8천 하자. 이런 얘기 8천. 네. 요게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가표준액은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어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뭐냐면 이런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취득 자체가 객관적이다 이거죠. 이 취득 자체가 객관성을 띠는 거예요. 이런 객관성을 띠는 취득이 됩니다. 객관성을 띠는 취득이에요. 누가 봐도 가격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취득가격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이 자료가 객관적으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오픈된 금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국가가 이제 지자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취득한다거나 수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매 방식으로 낙찰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판결문에 가격이 나와 있다거나 법인장부에 가격이 나와 있다거나 이건 이제 분양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중개사무실에서 우리가 검증을 받은 거예요. 보통
매매를 하면은 요즘은 중개사무실에서 이 거래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거래가를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그럼 실거래가로 가라 이거 실거래가로.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금액들은 우리가 이런 금액들은 어때요? 시가 표준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 가격이 거의 시가 표준보다 크거든요. 근데 때로는 시가 표준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이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시가 표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외에는 이제 실제 낙찰 받은 금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변경, 종류 변경인 건축물 개수가 있는데 지목을 변경. 자, 이거는 우리가 땅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토지를 투자할 때는 지목 변경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임야가 있어요. 임야. 그러면 임야가 있고 여기 농지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고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임야가 비쌀까요? 농지가 비쌀까요? 농지가 더 비싸죠. 왜냐하면 임야는 개발이 쉽지 않거든요. 산에다가는 함부로 치가 못 져요. 그런데 이것을 농지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농지로 바꿔줘요. 임야를 농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가격이 증가돼요. 가액이 증가되죠. 가액이 증가. 그럼 가액이 증가되면 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우리 세법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 아셨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임야 소유가 갑인데 이거를 농지로 바꿉니다. 그대로 갑이에요. 소유권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바뀐 게 없는데 땅의 성격만 바뀐 거예요. 이런 것도 세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면은 임야 땅값이 5천만 원인데 농지가 1억 원이 됐다. 그럼 얼마만큼 증가됐어요? 5천만 원만큼 가액이 증가됐죠. 그러면 이때 증가된 5천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자 이런 얘기예요. 논리가요. 이게 바로 이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개수, 건축물을 고치는 거죠. 고치는 것도 우리가 세금을 받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노후된 건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막 개보수를 합니다. 그럼 그것도 취득세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율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세율표예요. 중요한 세율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 표시해 놨죠. 세율표를 알아야지 세액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취득 가격은 어쨌든 크게 세 가지로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고 금액도 있고 신고를 잘하나 못하나 검증해 보는 금액을 시가표준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거 안 따지는 것을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표준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고 특례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과는 이제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특례는 예외적인 취득을 지칭하는 겁니다. 있을 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세율은 어떻게 되냐? 일반. 이때 일반은 토지나 아니면 일반 건물이 됩니다. 일반 건물. 여기는 취득세가 4%가 되고 여기 딸린 농특세가 0.2, 교육세가 0.4. 그럼 다 해서 4.6% 됩니다. 그럼 만약에 땅을 여러분들 토지를 10억을 주고 샀다. 토지를 10억을 주고 샀다. 그럼 10억 곱하기 다 하면 4.6%예요. 그러면 얼마 돼요? 4,600만 원이 되는 거죠. 4,600만 원. 꽤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무시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좀 이게 달라져요. 주택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주택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6억 이하 금액이 6억까지는 얘가 이제 취득세 1% 대신 여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농특세가 면제가 돼요. 그 다음에 교육세가 이제 1%, 그래서 1.1% 나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넘었을 때는 0.2%가 더 가산이 돼요. 그럼 몇 프로 돼요? 1.3%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원까지는 이제 취득세가 2%가 되고 농특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면제가 되고요. 교육세가 2% 됩니다. 2%가 아니라 0.2%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프로 돼요? 2.2% 되는 거죠. 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넘었을 때는 여기다 0.2%를 더 가산하면은 몇 프로 돼요? 2.4%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억을 넘었을 때는 3%가 되고 농특세는 없고
교육세가 요것도 0.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 국민주택규모 넘었을 때 3.5%. 그럼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경매를 받았다면 3억 원 곱하기 몇 프로? 1.1%. 그러면 330만 원이죠. 만약에 얘가 7억 원짜리다. 그러면 7억 원에 대해서 2.2%, 7, 24, 한 1,400 좀 넘겠네요. 그 다음에 10억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10억에 3.3, 3,300만 원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여러분들 땅을 사가지고, 땅에 투자해가지고 다세대를 짓는다, 다가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신축이 됐을 때는 3.16%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공사비가 시가이 돼요. 그래서 공사비에 3.16%. 그러면 10억이 공사비면 10억이 3.16면 3,160만 원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속과 증여가 있으면 증여 좀 높아요. 그러면 이제 3.16% 상속은 지원 4%인데 그러면 이때는 취가격을 뭘로 하느냐? 가격을 모르거든요. 왜? 상속이나 증여는 거래한 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거래 금액이 없으면 보통은 시가 표준액으로 상속에 따른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표에서 임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거래금을 몰랐을 때도 요걸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가표는 조회하고 3.16. 그러면 이게 1억이다. 시가표 준액이 1억에 3.16. 그럼 3%면 300이죠. 316만 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저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표준세율도 잘 체크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세율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특히 취득세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좀 낯선 용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해 듣다 보면 좀 귀가 열리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